자, 오늘은요, 현대 유럽 철학의 흐름에서 오늘 현상학, 현대 유럽 철학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큰 틀이 현상학이고요. 후설이라는 철학자로 시작된 현상학, 그 다음에 구조주의가 있습니다. 구조주의, 그 다음에 비판 철학, 이렇게 큰 세 흐름에 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부터 6주 동안은 현상학의 흐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 현상학의 시초가 후설이고요. 저희는 이미 지난번에 한번 했지요. 그래서 이제 복습 겸 조금 심화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들 보셨는지 우리 강 목사님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공유화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네. 네. 자, 후설은요, 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생의 특징이 뭘까요? 생.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이 생은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 끊임없이 운동하고요. 그리고 계속 변합니다. 이것이 이제 생의 특징이에요. 자, 후설은 생을 보는데 생 전체로 보고 싶었어요. 전체성으로서 생이라는 전체로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보통 철학자들이 바로 자기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어떤 철학의 한계를 가지고 자기 철학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럼 후설은 어떤 것을 비판했냐? 두 가지를 비판했습니다. 첫 번째, 플라톤의 이데아. 자,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예요. 플라톤은 이 세계를 현상이라고 표현을 했죠. 플라톤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완전한 것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아닌 어딘가, 뭔진 모르겠지만 플라톤도 그냥 뭔지를 몰라서 그냥 이데아라고 붙인 겁니다. 이데아. 이데아라는 어떤 완전한 세계가 있지 않겠냐. 이 세계에서부터, 이 이데아에서부터 이 현상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분유되었다. 나왔다. 이렇게, 분유가 실현되었다. 이데아가 자기를 실현해서 이 세계가 나왔는데 이 세계 안에는 이데아가 분유 되어 있다. 이데아를 완전은 아니고 완전하게는 아니고 조금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은 이원론입니다. 원리가 두 가지죠. 이 세계가 있고 배후에 이데아라는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후설은 뭐를 비판했냐면 아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너머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데아라고 있다는 것 자체를 비판한 거. 이런 게 어디 있냐.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계. 생이 어디에서 활동을 합니까? 이 세계에서 활동을 하지. 생은 이데아라는 세계에서 활동을 하질 않아요. 근데 생을 보고 싶은데 이데아 얘기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게 있을까?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없다. 이데아는 없다. 그래서 있는 것은 이 세계다. 그래서 이원론을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을 전체로 보지 못하고 쪼개서 본다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예전 책에 아톰화라고 했어요. 아톰. 그러니까 생을 쪼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성으로 또는 육체로 또는 의지로 또는 뭐 감정으로 뭐 이렇게 등등등등.
그래서 이성으로, 그러니까 생을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생의 한 부분인 속성인 이성을 중심으로 본 철학자가 누구냐면 아까 조 목사님 말씀하셨던 데카르트, 칸트. 대표적으로 생을 전체로 본 게 아니라 쪼개서 아톰화시켜서 한 부분만을 가지고 생을 전체를 억지로 꿰맞추려고 했다고 후세를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죠. 전체가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이성으로 생을 보려고 했던 것. 생 자체를 본 게 아니라. 그럼 육체를 중심으로 본 건 누굴까요? 유물론자들이죠. 포에르바하, 마르크스. 의제로 본 사람은 쇼펜하우어고요. 자, 그렇게 왜 쪼개서 보느냐? 전체로 봐야 하는데, 전체로 있는 그대로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후설이 비판을 해요. 그래서 요 지금 후설의 비판을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연적 태도라고 합니다. 자연적 태도라는 거는요. 원래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 건데 하나를 정해요. 예를 들면 이데아가 있다. 이데아라는 걸 가지고 이데아를 중심으로 이원론이라는 틀을 딱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원론의 사고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 철학사는요. 이 후설 이전까지는 이 플라톤의 이원론이 거의 대세였습니다. 뭐 중세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근대 철학도 플라톤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철학의 주류를 이루었고요. 또 하나 그 근대 철학은 어떻게 합니까? 생을 전체로 보지 않고 이성을 중심으로 합리론, 경험론, 그다음에 칸트까지, 헤겔까지 이성을 중심으로 그냥 한 부분을 가지고 근데 마치 이것이 진리인 양 이것으로 전체를 다 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육체를 보고 이렇게 쪼개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성 중심의 그런 어떠한 철학도 이제 자연적 태도에 정한 거예요. 나는 이걸로 볼 거야라고 딱 정해놓고 그걸로 모든 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과학, 그 다음에 실증주의를 비판을 하는데 이것도 자연적 태도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이성 중심이죠. 기본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진리라고 딱 정답을 만듭니다. 고정을 하는 거예요.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적용을 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의학이 아주 대표적이죠. 과학 의학이. 그래서 의학에서 어떤 병을 이제 규정을 해요. 뭐 뇌졸중이다. 뇌졸중이다. 그러면 뇌졸중의 증상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면 뇌졸중이고 그것이 안 되면 또 다른 병을 또 찾고 이런 식으로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정한 그 틀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이제 많은 사례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야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후설은 이게 진짜 진리 맞냐? 원래 있었던 거야?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은 현상, 우리가 이제 현상학이라고 하잖아요. 현상이 뭐냐면요. 생이 활동하는 그 자체를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현상학이란 건 뭐냐면요. 이런 어떠한 전제 없이 그냥 생이 활동하는 지금 그 자체를 지금 현재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그리고 그 생이 활동하는 그 활동을 하게 하는 정말 그 배후에 뭔가가 있지 않겠냐. 그것을 찾아보자.
그래서 생 자체를, 생을 전체로 보자. 이것이 현상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철학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어떤 전제도 없어요. 뭐 실증, 과학,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이런 걸 일단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문제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을 볼 때 저희가 이제 조현태 목사님을 본다. 그러면 조현태 목사님을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 안 보게 되죠. 뭐부터 봅니까? 이제 나이로 규정을 하죠. 그 다음에 어디 출신이냐, 학연, 지연 이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느 교회 맡고 있느냐, 뭐 직업이 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틀을 만들어서 조현태 목사님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후설은 아니 왜 조현태라는 사람을 생을 왜 그렇게 자꾸 틀로 가두려고 하느냐. 조현태라는 그 사람 그 자체만 보자라는 거죠. 그게 현상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있는 그 자체를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조현태 목사님 자꾸 예를 들어서 조현태 목사님 이망이 시작했으니까 조 목사님을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조현태라는 어떤 사람의 그 틀들이 있잖아요. 뭐 어디 학교 출신이고 나이가 어떻고 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일단 다 벗겨내고 정말 고정된 틀 없이 있는 그 자체로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서 이전과는 새로운 철학 방법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현상학에서 후설이 대단한 거는요. 이 현상학의 방법론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는 그 방법론을 어떻게 제시를 했느냐. 그래서 현상학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설은요. 이게 방법만 제시를 한 거예요. 방법론만. 그래서 좀 이론적이에요. 첫 번째, 기술적 현상학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현상학. 자, 기술이라는 거는 왜 이렇게 이제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의 그 활동, 생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대로 기술하고 묘사하는 겁니다. 그대로 적어나는 거예요. 어떤 자연적인 태도, 기존의 어떤 틀, 고정된 어떤 관념, 개념, 그 다음에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다 적어봐. 쫙 적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걸 다 적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 적었어요. 그대로 다 적은 다음에 두 번째, 형상적. 예전의 책에 이렇게 나와요. 형상적 현상학이라고 나오는데요. 요것을 형상적 환원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자, 첫 번째 기술 그대로 생을 있는 그대로 이제 기술한 것을 어떻게 할까요? 괄호치기 하는 거예요. 판단 중지. 판단 중지 또는 에포케. 다 같은 말이죠. 괄호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 판단 중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에 과연 무엇이 남겠냐? 껍질 싸고 있는 그 생을 싸고 있는 껍질을 다 벗겨낸 기술을 다 한 다음에 그 껍질을 다 벗겨내면 정말 그 안에 바닥에 생을 생되게 하는 보다 근원적인 게 뭐가 하나 남지 않겠냐. 이제 그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괄호를 치면 생을 생되게 하는 보다 근원
것. 자, 요것이 이제 것이 이제 남는다고 풋설은 본 거예요. 자, 이 생을 생되게 하는 보다 근원적인 것을 풋설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요. 에이도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딱 생을 생되게 하는 보다 근원적인 것 하니까 자칫 뭐가 딱 떠오르세요? 이데아가 떠오르시죠? 이렇게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만큼 이 플라톤이 이원론, 이데아가요. 너무나 이게 고정관념으로 이미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박혀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하면 바로 이데아로 뜨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푸설은 이것을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에이도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에이도스는요,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그리스어의 히라버의 이데인이라는 영어로 쓰겠습니다. 이데인, 이게 to see라는 뜻이래요. 원래 뜻은. 그런데 이 이데인이라는 동사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었냐면요. 이데아, 바로 이 이데아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도스라는 두 단어가 철학에서 사용하는 두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데아는 플라톤이 썼죠. 그 다음에 에이도스는 원래 누가 썼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썼습니다. 자, 저희가 아리스토텔레스 했을 때 플라톤은 이데아와 현상으로 이원론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두세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이데아가 현상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론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이데아라는 표현을 안 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 이 세계를 이제 진료라는 표현으로 바꾸었고요. 그래서 이 세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진료 안에 형상이 이미 내재되어 있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형상을 에이도스라고 합니다. 푸설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에이도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생을 생되게 하는 보다 근원적인 이 에이도스가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생 안에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어디 멀리 어떤 세계가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에이도스인 보다 근원적인 게 모든 것을 환원하고 에포케를 치고 나면 그 에이도스적인 게 남는데 그게 무엇이냐?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순수의식입니다. 결국 두 번째 형상적 현상학에서 발견한 보다 생을 생되게 하는 근원적인 것은 순수의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험적 환원. 선험적 환원이라고 하고요. 예전에 그 이정복 교수님 책에서는 초월론적 현상학이라고 아마 나왔을 겁니다. 초월론적 현상학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요. 자, 그러면 이 순수의식이 그냥 순수의식만 하긴 좀 너무 좀 궁금하잖아요. 이게 뭘까? 그래서 이 순수의식을 다시 한번 에포케 칩니다. 한 번 더 환원을 해보는 거예요. 이 순수의식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래서 순수의식을 봤더니 지향성이 있더라. 죄송합니다. 지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향성이 반드시 무엇이냐면 대상이 있어요. 대상을 향한 지향성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막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향해서 이 생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대상을 향한 지향성입니다.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이제 누군지는 아직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지향성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면 형성작용, 영어로 노에시스라고 하고요. 형성체, 그러니까 의식작용이죠. 사유의 작용이고 여기는 이제 사유 부분이에요. 생각하는 사유 부분이고요. 형성체, 노에마 같은 뜻이죠.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 이거는 이제 사유의 결과기 때문에 뭐 인식, 지식,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그 모든 이제 사유를 작용을 통해서 이제 나온 그 모든 결과물, 사유의 결과물이 다 노에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저희가 흡설했을 때 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 더 추가됐다면은 이제 요거였죠. 이 에이도스. 그다음에 이제 자연적 태도라는 얘기를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무엇을 더 들어가냐면요. 그러면 이 순수 의식이 이 형성작용과 이 어떤 형성작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성체, 우리가 의식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지식으로 될까? 요 형성작용의 과정을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이 책에서 대단한 점은 그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 앞부분을 좀 지우겠습니다. 좀 지우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 순수 의식의 상태에 있던 생이 사유작용을 통해서 형성체로 이제 가게 될까요? 자,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에는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자, 지각이라고 나온 거 보셨을 겁니다. 근데 직관이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향성이 대상을 향한 지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의식은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하면 밤에 잠자기 전에 아니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면 기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제 의식이 막 요즘에 들었던 요즘 그 MSG 워너비의 바라만 본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하다가 그 MSG 워너비 노래가 한참 있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하다가 또 갑자기 어떤 사람을 놓고 어떤 성도님 놓고 중보 기도를 하다가 그분과 어떤 대화 나눴던 게 또 갑자기 내 의지랑 상관없이 확 떠올라요. 그럼 또 거기에 한참 빠졌다가 이러다 보니까 기도가 막 옆으로 막 이리저리 빠지는 거예요. 대상이 끊임없이 자꾸 변하는 거죠. 자, 일단 의식의 어떤 대상이요. 그것처럼 대상이 의식에 부딪히는 겁니다. 탁 부딪혀요. 팍 떠오르는 거죠. 기도를 하다가 어떤 노래가 탁 부딪히는 거죠. MSG 워너비의 바라만 본다. 예, 아주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부딪히게 되는 것을 직관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의식에 탁 부딪혀요. 그래서 이거는요, 어떤 매개물이 없이 직접 의식에 탁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내 이 의식에 부딪힌 이 대상이 뭐지? 하고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저기 멀리 누군가 어떤 분이 지나가는데 저게 누구지? 의식에 탁 부딪혔어요. 대상이. 그런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 뭔가 낯이 익은 것 같은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지를 이제 제 머릿속에서 막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것을 이 책에서는 상상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저희 선생님은
이 표현이 좀 더 좋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유변환. 이건 뭐냐면요. 첫 번째, 그 의식의 그 순수 의식, 요에 부딪힌 그 대상이 누굴까라고 하면서 막 이제 내 머릿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제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꺼내가지고 스캔을 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막 과거, 주로 이제 과거와 현재에 있는 내 과거에 있었던 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막 찾아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서 봤더라? 내가 최근에 봤나?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분 중인가? 뭐 이러면서 막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자유변환, 상상하는 거죠. 찾아내는 거죠. 그 대상을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누군지 알아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알아내서 아하, 내가 예전에 스토리라인 했을 때 잠깐 만났던 분이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성함이 어떻고 어느 교회에서 하시고 사역하시고 이제 그걸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찾아내면 의미화, 이 책에는 의미화라고도 나오고요. 같은 말로 개념화, 언어화, 기호화라고. 자, 같은 뜻입니다.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념으로 만드는 거죠. 아, 저분은 누구셔? 이렇게. 그런데 내가 막 스캔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과거의 기억, 저장된 기억 속에 그것이 딱 일치가 되면 이제 그걸로 바로 딱 적용시키면 되는데 만약에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처음 오신 저희와 저희 스터디에 처음 들어오신 이명신 이제 목사님은 제가 딱 뵀는데 이제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강 목사님께서 예전에 책을 제 친구가 일본에 선교사로 계시는데 책을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라고 철학책을 사서 보내드렸고 또 저희가 지난주에 모였을 때 또 그분 목사님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스캔을 하는 거죠. 이명신이라는 분이 제 의식에 딱 직관에 부딪혀서 이제 과거에 맞자 예전에 일본에 있는 친구분에게 책을 보내줬고 뭐 이렇다는데 그리고 나서 단톡방에 초대를 하신 다음에 이제 제 기억 속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름이 딱 올라오시는 걸 보고 이분이 이명신 목사님이시구나 하면 이제 저한테 어떻게 될까요? 원래 저장된 기억 속에 없었으니까 어떻게 새롭게 제 머릿속에는 의식 속에는 새롭게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서 새로운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과 매치가 되면 그 기존의 개념을 그대로 갖다 쓰고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 그러면 새롭게 정의를 내려서 개념으로 규정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의미화를 해서 언어화로 만들어서 다시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체, 인식이 되고 지식이 되고 개념이 된다. 이렇게 후설은 얘기했습니다. 생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다라고 이제 후설이 얘기를 했고요. 후설의 대단한 점은 이렇게 생을 있는 그대로 보자. 그래서 후설은 이런 면에서 위대하다. 새로운 방법, 엑포케치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생을 보자라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대하고요. 하지만 모든 철학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한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이제 개인의 차원, 그러니까 인간 주관의 차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생을 중심으로 봤냐면 인간 생을 중심으로 보았거든요. 그런데 간주관적, 그러니까 다른 생, 예를 들면 뭐 자연이나 신이나 같은 다른 생과의 그런 그 연관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순수 의식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칸트식 표현으로 선언적으로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이데아 같은 것도 없는데, 그럼 이 순수 의식은 어디서 왔느냐? 저절로 생겨난 거냐? 아니면 이런 것을 저절로 생겨났을 리가 없을 거다. 누군가 이것을 주지 않았을까? 소여자, 누군가 이것을 준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다라는 것이 후설의 철학의 약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잠깐, 네, 없으시네요. 그러면 제 공유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학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